최근에 한 생명과학 기업 실적 발표를 봤는데 정말 흥미로운 상황이 보이더라고요. 이 회사의 핵심 기술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정작 그 기술을 구현하는 아주 비싼 장비는 또 안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매출은 제자리 걸음인 이 기묘한 상황.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이 전략적인 딜레마의 원인과 이걸 타개하기 위한 아주 큰 그림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펙스 제노믹스라는 회사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순히 실적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아주 복합적인 신호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뭐랄까, 잘 팔리는 것과 안 팔리는 것의 극명한 대비, 또 특정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심지어는 가장 인기 있는 신제품이 단기적인 매출 성장을 갉아먹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죠. 와, 가장 인기 있는 신제품이 매출을 갉아먹는다니 그 얘기는 정말 궁금하네요. 우선 큰 그림부터 한번 보죠. 2025년 전체 실적이 어떻게 나왔나요? 2025년 연간 매출이 약 5억 9,90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근데 사실 여기에는 특허 소송 합의금 4,400만 달러가 포함된 거라서 이걸 제외하고 순수 사업 실적만 보면 전년 대비 숭장이 거의 없는 좀 정체된 모습이죠. 아, 그렇군요. 네, 4분기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1억 6,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 성장했는데 이건 그래도 회사가 제시했던 목표치의 상단을 달성한 거라 나름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장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 들었어요. 매출을 구성하는 제품별로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린다면서요. 바로 그 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먼저 잘 되는 쪽, 그러니까 소모품 사업을 보면 전체적으로 6% 성장했어요. 특히 공간 분석 기술에 쓰이는 소모품은 14%나 성장했는데 엑시미엄이라는 신제품의 인기가 아주 뜨거웠거든요. 반면에 장비 사업은 상황이 완전히 반대예요. 전체 장비 매출이 무려 36%나 급감했습니다. 36% 감소요. 와, 이건 그냥 좀 안 팔리는 수준이 아닌데요. 거의 판매가 반토막 났다는 얘기잖아요. 흔히 이런 비즈니스를 면도기 면도날 모델에 비유하잖아요. 면도기, 즉 장비를 먼저 보급하고 계속 써야 하는 면도날, 소모품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 구조요. 네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면도날은 불티나게 팔리는데 사람들이 새 면도기는 전혀 사지 않는 것과 똑같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이게 단순히 시벡스 지노믹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보고서에서도 연구 자금의 구조적 불안정성과 자본 장비 구매의 지속적인 제약을 원인으로 꼽고 있거든요. 아, 쉽게 말해서 지금 전 세계 학계와 연구소들이 돈줄이 막혀서 비싼 새 장비를 살 엄두를 못 내고 있다는 거예요. 팬데믹 이후로 연구비 예산이 크게 줄어든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연구계 전반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이군요. 그런데 아까 가장 인기 있는 신제품이 오히려 매출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잘 팔리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플렉스 이펙스라는 신제품이 가진 역설이에요. 이 제품이 소모품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숫자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단일 세포 분석 소모품의 매출은 고작 3% 늘었거든요. 네, 3%요? 그런데 실제 사용량을 의미하는 반응 볼륨은 연간 22%, 특히 4분기에는 30% 넘게 폭증을 했어요. 잠깐만요. 사용량은 30% 폭증했는데 매출은 3%밖에 안 늘었다고요? 그 차이는 다 어디로 간 거죠? 바로 플렉스 에이펙스 때문입니다. 이 제품은 기존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샘플을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가성비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 연구자들 입장에선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해졌어요. 첫째, 똑같은 예산으로 예전보다 훨씬 많은 실험을 하거나 둘째, 똑같은 양의 실험을 훨씬 적은 돈으로 하는 거죠. 아, 알겠네요.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자를 원했겠지만 예산이 부족한 연구자들 중 상당수가 후자를 택했을 가능성이 있겠군요. 그러니까 제품 자체는 혁신적이고 인기가 많아서 사용량은 늘렸지만 샘플당 평균 판매 단가를 스스로 깎아먹는 효과를 낳은 거네요. 맞습니다. 업계 용어로는 이걸 가격 믹스 역풍, 헤드윈드라고 불러요. 더 저렴한 제품으로 판매 믹스가 바뀌면서 전체 성장의 역풍으로 작용했다는 뜻이죠. 물론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사용자를 유입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회사의 매출 성장에 발목을 접는 셈인 거죠. 경영진도 이 부분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할 정도로 중요한 변수가 됐어요. 이건 정말 회사의 전략적인 딜레마네요.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기술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
스스로의 수익성을 깎아먹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이게 의도된 장기 전략일까요? 아니면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내놓은 고육지책일까요? 둘 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분명 시장의 자금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쟁사들이 저가 시장을 파고들기 전에 먼저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공격적인 전략이기도 하죠. 이건 정말 위험하지만 성공한다면 시장의 지배력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뭐랄까 양날의 검 같은 전략이에요. 당인 미주 시장 매출은 6% 감소했어요. 앞서 말한 미국 학계와 정부의 연구자금 불확실성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네. 그런데 유럽, 중동, 아프리카, 즉 EMEA 지역과 아시아태평양, APEC 지역은 각각 79%라는 엄청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79%요? 미국은 마이너스인데 유럽은 79% 성장이라니. 이건 단순한 시장 상황 차이라고 보기엔 너무 극단적인데요? 그냥 연말에 남은 예산을 다 써버리는 예산 소진 효과만으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유럽 연구소들은 자금 사정이 그렇게 좋은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보고서에서는 연말 예산 소진 효과가 컸다고 설명해요. 남은 예산 안 쓰면 내년에 깎인다는 심리 때문에 연말에 지출이 몰리는 현상이잖아요. 그쵸. 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보긴 어렵고요. 유럽의 대규모 연구 컨소시엄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자금이 집행된 영향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회사의 실적이 특정 국가의 정책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죠. 정리해보면 현재 상황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아주 복잡한 국면이네요. 주력 시장은 위축되고 있지만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고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 단기 수익성을 위협하는 상황. 이런 혼돈 속에서 회사는 미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단순히 시장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두 개의 거대한 미래 트렌드에 아주 과감한 베팅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가 바로 AI 기반 연구 시장입니다. AI는 요즘 어디서나 빠지지 않는 키워드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너지를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과거에는 AI를 이미 생성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도구로만 생각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AI 모델 자체가 더 좋은 성능을 위해 고품질의 생물학적 데이터를 요구하는 강력한 수요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테넥스 제노믹스의 기술은 바로 그 AI를 훈련시키는 데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재료, 즉 고품질 데이터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AI 기업들이나 제약사들이 더 똑똑한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테넥스 제노믹스의 장비와 소모품을 사서 데이터를 생성해야만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군요. 데이터 분석 도구에서 데이터 생성의 동인으로 역할이 바뀌고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실제로 첸 저커버그 이니셔티브나 아크 연구소 같은 세계적인 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이 바로 이런 전략을 뒷받침하고 있고요. 물론 경영진은 아직 AI 관련 매출이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이라고 선을 긋고는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데이터 생성 수요에는 신뢰할 만한 상한선이 없다고 말하면서 엄청난 잠재력을 강조하고 있죠. AI가 발전할수록 데이터에 대한 갈증은 끝이 없을 테니까요. 그렇군요. 첫 번째 미래 전략이 AI라는 새로운 수요처를 공략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임상 및 진단 분야로 직접 진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기초 연구를 할 때 쓰는 장비와 시약을 파는 회사였다면 이제는 그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 병원에서 환자를 진단하는 서비스를 직접 만들겠다는 거죠. 연구용 도구를 팔던 회사가 갑자기 진단 서비스를 직접 하겠다니? 이건 사업 모델을 완전히 바꾸는 수준의 큰 변화 아닌가요?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그게 가능해진 중요한 기술적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FFP 샘플을 다룰 수 있게 됐다는 점이에요. FFP요? 네. FFP는 병원에서 환자의 조직 검사를 하고 남은 샘플을 파라핀으로 굳혀서 보관하는 형태인데 전 세계 병원에 수십억 개가 쌓여 있어요. 과거에는 이런 샘플에서 유전 정보를 제대로 분석하기 어려웠는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능해진 거죠. 말하자면 환자 데이터의 보고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를 준 셈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미국 연방의 임상검사실 표준 인증인 CLIA 인증을 받은 연구소를 직접 구축하고 있어요. 이 CLIR 랩에서 자체 진단 테스트를 개발해서 2027년 초에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오, 이를 위해 세계적인 암센터인 다나파버와는 종양학 분야에서 브리검 여성병원과는
자가 면역 질환 분야에서 협력하면서 실제 환자 데이터를 확보하고 임상적 유효성을 증명하고 있고요. 이건 정말 대담한 승부수처럼 들리네요. 하지만 연구용 제품을 만들던 회사가 규제가 훨씬 까다로운 임상 진단 시장에 진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비용도 엄청나게 들 것 같고요. 지금처럼 자금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대규모 투자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인프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술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비용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죠. 현재의 현금 흐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아주 계산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현재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AI와 임상 진단이라는 두 개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군요. 그럼 당장 내년 2026년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0%에서 4% 정도의 성장을 예상하는 거죠. 아주 보수적인 목표치입니다. 0에서 4% 성장이라. 소모품 사용량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도 전망이 너무 짠 것 아닌가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 가이던스에는 몇 가지 중요한 가정이 깔려 있어요. 첫째, 소모품의 두 자릿수 성장은 계속될 것이다. 둘째, 하지만 고가 장비에 대한 예산 압박은 2025년만큼이나 계속 심할 것이다. 셋째,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나 고객들의 신중한 구매 태도도 작년과 비슷할 것이다. 아, 한마디로 2025년에 나타났던 소모품은 잘 팔리고 장비는 안 팔리는 상황이 2026년에도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 국립보건원 NIH 예산이 통과된 건 긍정적이지만 구조적인 불안정성은 여전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결국 2026년도 현재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보는 거군요. 그럼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핵심 리스크는 역시 장비 구매를 막는 자금 압박, 그리고 신제품 플렉스 에이펙스가 계속해서 가격을 끌어내리는 압박, 이 두 가지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플렉스 에이펙스가 만들어내는 이 건강한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예요. 사용자를 늘리는 긍정적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수익성을 방어하고 이걸 어떻게 다시 전체 매출 성장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그 균형점을 찾는 게 2026년의 가장 큰 숙제가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10X 지노믹스는 정말 흥미로운 지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과학계는 그들의 기술을 그 어느 때보다 원하고 있지만 정작 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입장권인 고가의 장비를 살 돈이 없는 상황. 이 모순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더 저렴한 제품으로 문턱을 낮춰 사용자 기반을 넓히고 장기적으로는 아예 새로운 시장인 AI와 임상 진단으로 운동장을 옮기려는 전략을 쓰고 있네요. 네, 현재의 거센 역풍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저 멀리서 불어올 순풍을 향해 돛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단기적인 실적 숫자보다는 이 두 개의 미래 전략이 얼마나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지켜보는 게 훨씬 중요해 보입니다. 전략적 인내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회사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오늘 대화에서 연구 도구를 만들던 회사가 AI 모델을 위한 데이터를 생성하고 심지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직접 환자를 진단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려 한다는 점을 짚어봤잖아요. 만약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보편화된다면, 즉 데이터를 생성하는 도구 회사가 그 데이터의 주인이 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데이터의 소유권이나 환자 정보의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 어떤 새로운 질문에 직면하게 될까요?